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 캠페인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봤더니 30대 그룹 총수일가 밀어주다가 빚에 허덕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 그룹마다 다 이 총수일가가 사실은 지분권은 별로 없으면서도 전체적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항상 이상하게 총수 그룹 위주로 한다는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부영, 지난번에 자기 친척들, 동창들,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막 1억씩 나눠줬다 그러더니 결국 총수 일가에 대해서 이 부채 비율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 총수 일가 밀어주다가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무너진 출생아, 럼피스킨병, 요즘에 소바이러스성 질병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또 조각투자, 결국은 철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올린 반도체 대전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특히 귀국하는 윤 대통령 앞에 놓인 3대 난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이 내용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12구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하필이면 이 시즌인데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의 방송 내용 중에서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두 분 모시고 일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아침에 제가 살짝 확인을 해봤더니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인가 거기는 참석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이 자리에는 가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말 대통령은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모든 고통은 우리 개인의 몫인 이 이태원 참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나죠.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최근 안보 상황 그리고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바쁜 아침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뉴스들로만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뉴스백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돌아왔군요. 지난번에도 외국 갔다 오면서 역대급 성과라고 국민의힘 깃발이 막 나부끼더니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일정 모두 마치고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또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우디에서 43년 만에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대규모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카타르에서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성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총 220억 달러, 하나로는 27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조금 살펴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카타르 LNG선 이거 관련해서는요. 카타르 도하에서 국영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하는 LNG 운반석 17척 건조 사업을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39억 달러고 하나로 하면 5조 2천억 원인데요. 이러면서 역대급 성과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이 내용은 이미 7월부터 예고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맨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예고된 것이고 사실상 그 지난 7월에 조선업계는 카타르의 대규모 LNG 증산 프로젝트로 12조 원 규모의 LNG선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경쟁이 붙은 기업은 해외가 아닌 우리 기업 두 곳이었는데요. HD 현대와 하나오션으로 우리나라 업체였습니다. 또 이미 시행된 1차 프로젝트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업계가 54척 LNG선을 수주했고 이후에 발주된 2차 물량으로 40척은 12조 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 순방 결과가 아닌 우리 기업의 성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7월에 이미 한화냐 현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었고 LNG선 발주의 규모가 12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네.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이 갔다 와서 뭔가 해낸 것처럼 지금 포장하려다 보니 좀 우스꽝스럽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행된 1차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조선업계가 54척의 LNG선을 이미 수주를 했고 이제 2차로 발주되는 것이 12조 원 규모 상당이라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옛날에 해놨던 아랫돌 띄어가지고 위에다 얹어놓으면서 야 이거 새 돌 가져왔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민망한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생각하고요.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이해해도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고 사람들 막 끌고 전쟁이 나고 있는 그 와중에 그쪽 동네를 갔다 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웃기잖아요. 네. 물론 성과가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현대가 결과론적으로는 도요타도 포기한 이 자동차 산업에 이제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좀 도전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창업주인 정주영의 도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사우디 현지에 자동차 반조립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을 포함해 총 46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성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네. 현대차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와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연간 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합작 공장을 짓게 되는 것인데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양측에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5억 달러를 서로 이제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투자한 공장의 지분은 현대차가 30%이고 PIF는 70%를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 현대그룹이 24조 원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그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 좀 의문점이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가 왜 사우디 국부 펀드보다 적게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사우디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는 일본의 도요타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도요타 관련해서 또 살펴봤더니 2019년에 로이터가 보도한 도요타 내용에서는 이제 도요타가 지금 현대자동차랑 비슷하게 사우디와 계약을 해서 합작 공장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현대차보다 좀 유리한 조건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공장 설립에 하려고 했지만 포기한 이유가 높은 임금과 작은 내수 시장 그리고 부족한 기술력과 협력 업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유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업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인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조금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순수히 자발적 의사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사우디 현지에 자동차 반조립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는 겁니다. 누가? 현대가. 근데 우리나라 최초 뭐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도요타도 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자, 왜 포기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 왜 그렇게 됐을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객관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둘이서 똑같이 사우디 킹 압둘라 도시에다가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돈을 둘이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분은 3대 7로 다르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조금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우디에서는 이제 그 오일머니 외에도 이제 다른 제조업 같은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하는 것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내걸면서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0% 지분밖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돈만 되고 현실적으로 경영권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간섭할 수 없고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아주 큰 이익이 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제 결론은 이거겠죠. 근데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와 정부가. 요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끌고 들어왔어요. 네, 여기도 해볼까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총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래서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박근혜 씨를 만났습니다. 총선 5개월밖에 안 앞두고 있는데 박근혜를 만난다. 본인이 직접 수사해서 집어넣은 박근혜를 만난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거 같지 않나?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구나 그 TK 지역들이 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추도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이제 취임식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만나게 된 것인데요. 유족 대표로 나선 박 씨는 국민이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라며 아버지도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라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박 씨 등을 향해서는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제일 중요한 이태원 참사 이 추도식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뭐 하나 한 것도 없고 그 이후에 해결한 것도 없고 전부 다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일도 하고 깜빵도 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지도자로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죠.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서도 뭐 변화, 소통, 민생, 여러 가지 주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내 식구만 챙기겠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제3자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누가 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항상 잘못은 쟤네가 한다.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 왜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하느냐. 니네 잘못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왔다리 갔다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김기현 빼놓고도 나머지 지명직 혹은 임명직 실무자들 다 쫓아내고 다시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었습니다만은 혁신위원회 새롭게 또 한번 출범해 보겠다. 최재형 혁신위 이후에. 하지만 인요한 씨 지금 벌써부터 얘기 들리죠? 의대 교수인데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결국 어제도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부터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12명의 혁신위원 임선을 마쳤는데요. 그러나 영입을 추진한 비윤계 인사들을 포용하지 못한 데다가 혁신 대상에 가까운 인사와 김기현 대표 특별 보좌역까지 위원회 합류하면서 당내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다. 혁신이 빠진 혁신이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위의 가반 인원이 7명이 여성이고 2000년대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혁신의 구색을 갖췄다라고서 자평을 했지만요. 그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유한 위원장은 쓴 약을 제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무색하다라는 평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도 이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김기현 대표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원 같은 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거부 의사도 밝혔고요. 또 어제 윤희숙 전 의원도 혁신이 참여 제안을 고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윤계, 청년계 러브콜을 보냈으나 다들 싫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하람이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국바사 대표도 국민의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대통령이 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을 떠난다고 처음으로 이제 이 비윤계 쪽에서 탈당 주장을 했고요. 지금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하나씩 둘씩 마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내부적인 사정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당에 있어가지고 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 그들은 우리 당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다. 이 마음이 사실은 지금 제일 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점점 공천 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고, 특히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제일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김기현 아직도 자기가 윤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결국 그 결과가 뻔해 보여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인요한 혁신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허수아비 혁신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 모두들 지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쓴 약을 제조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자, 이태원 참사 추모제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추모식은 참석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29일에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는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여당은 이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화랑님께서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2명 노출됐습니다. 이렇게 짧게 글 써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방출하다가 어제 제가 본 기사에서는 5명이었는데. 네, 5명이고요. 네. 그 2명이 제일 많이 좀 많이 받아서 그 오염수가 묻어서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오염수가 사실 종이컵 반컵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다에 풀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오염수 문제 지금 요즘 여당이 계속 쉬쉬하고 있는데 지금요 오염수를 버리는 과정에서 실제 오염수가 묻은 사람들이 5명이 지금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중에 제일 심한 사람 2명 제가 보기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주 뭐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아주 조금이 이렇게 나에게 묻어도 그 결론이 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죠? 네? 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난 다음에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못하고 있고 뭐 어루만져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진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진짜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요.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다니어 토시에서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본격적인 코너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삼 순백 광고인데요. 지리산 칠량근 산양 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 하고 있고요.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도 드립니다. 신제품 이 산삼시대 한 박스는 지리산 칠량근 산양 산삼 100%가 아니라 70%에다가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했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드시면은 맛도 좋고, 뭐 맛이 좋다는 게 아주 뭐 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몸에 싹싹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 기초적인 체력을 좀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매품 산삼시대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유사품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담한 코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9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태원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억눌려 있던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모처럼 맞은 할로윈 데이를 즐기려고 갔다가 159명이 길 한복판에서 멀쩡하게 서 있던, 지켜보고만 있던 이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된 아직까지도 우리는 누가 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을 알려진 사람들은 전부 다 건재하고 있고요. 오히려 밑에서 뛰어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만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이에요. 이 동네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이에요. 네? 어디 무슨 LA가 아니에요. 서울시장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구청장 뭐라 그럽니까? 용산구청장 나는 신이 아니다. 그따위 소리 나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누가 당신 보고 신이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네끼리 나 걸리면 어떡하냐 대책회의하다가 걸리고 자기네 맨날 거짓말이나 치고 결국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네 구에 사람들이 놀러와서 즐기다 가려고 했던 바로 그때 본인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그 생떼 같은 목숨을 다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도 나는 신이 아니다 그따위면이다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입니까?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는 이 행안부 대통령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박정희 추도식 하러 돌아다닐 때예요? 예? 지금 이 박정희가 지금 죽은 지가 언젠데 박정희 추도식 하러 돌아다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이 있고 과가 있는 사람이죠. 공과 과에 따라서 추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에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적이었고 잘 못했던 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몇십 년, 수십 년 지난 이 상황에서 그 사람 추도식 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더 급합니까? 당신이 취임한 이후에 곧바로 터진 이 끔찍한 사회적 재앙에 대해서 좀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야죠. 국민들 앞에서.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왜 자기가 지금 행안부 장관을 감싸고 있고 자기네들 잘못 하나도 없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억울한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유가족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본인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희생자 최보람의 고모 최경아입니다. 최보람의 고모. 예. 네. 예. 최경아 씨. 네. 예. 예,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유진의 아빠 최정주입니다. 아, 최유진 아빠. 자, 최유진 아버님부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진이가 따님이었었죠? 네. 몇 살이었어요? 2000년생이었고 22이었습니다. 아, 작년에. 2000년생이었어요? 네. 세상에.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하던가요? 그때. 유진이는 그 미국에 있는 NIU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휴학 중이었고 집이 제가 용산구 한남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가기 전에 또 음악을 했었고 학교 자체가 그 NYU 예술대를 다녔는데 휴학 중에 음악 공부를 하고 작편곡을 하고 작업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남동 가까운 이태원 쪽에 작업실을 구했었고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거였거든요. 친구가 10시쯤에 찾아온다고 해서. 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또 이태원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헬로윈도 있었고 해서 잠시 그 이태원역에 나갔다가 그 휩쓸린 모양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조를 간절히 원했지만 친구는 다행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살아 돌아왔지만 유진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네. 작업실 구하려고 네. 하필이면 그쪽 또 작업실이 그 앞에 건너편에 작업실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또 많이 찾았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고. 네. 그렇죠. 네. 우리 유진 양의 아버님 최정주 씨. 네. 지금 뭐 사는 게 사는 거야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유감스럽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우리 보람이의 고모님이시죠. 네. 최경아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보람님? 네, 몇 우리 살이었어요 그때? 보람이는 저희 큰오빠의 딸이고 이제 35살이었는데요. 네. 걔는 그 영어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 네. 그래서 매년 할로윈 축제를 뭐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축제를 이제 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이렇게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셨군요. 또 이분은 네. 제가 좀 젊으신 학생인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영어 선생님으로서 한두 번 여기에 참석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이 코로나 그런데 전까지도. 얘가 이제 미국에도 많이 갔고 또 다들 아는 것처럼 코로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약간 집순이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번 이태원에 가본다고 할로윈 축제를 가본다고 간 거였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보통 이제 친구들하고 지내거나 네. 뭐 할로윈 축제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던 아이였죠. 와, 자 이번 일요일이 바로 그 안타까웠던 사건 사고의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을 사고라고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인재였고 이렇게까지 대응을 못하는 정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도 원해서 유가족이 된 사람은 없을 텐데 지금 화면에 이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 많이 이제 보였고 우리도 그런 장면을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다들 견디고 계시는 건가요?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가족들이 뭐 삶이 전부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네. 뭐 이런 참사가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일어났지 하고서 그런 진상도 다 밝혀지고 네. 정말 모든 게 다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고 우리는 그냥 애도만 하고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안이하게. 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까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 법률을 세분화하고 쪼개서 결국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책임이 가벼운 사람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뭐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밝히러 항상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이제 발벗고 뛰어나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알리러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럼 제대로 본인들의 생활도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거의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1년째 지금 이러고 있죠. 우리 그 아버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버님 얼굴도 참 보면은 제가 정말 수심이 그냥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포기한 듯한 사실 그런 모습이 비쳐서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사고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식구들이? 뭐 가족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가족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은 그럼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 모두, 서울 시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저희와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어느 순간인가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관제도라고 하는 이름 없는 관제도. 이름 없는 분향소, 뭐 영정 사진 없는 분향소. 결국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뭉뚱그려 놓은 거죠, 희생자들을. 저희 가족들이나 희생자들이 국민들,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기억되기를 누군가 막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모든 참사에서 있었던 당연한 과정인 국민들의 애도나 또는 위로 이런 것들이 차단된 거였고요. 네. 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 이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해왔던 당연한 어떤 동의와 위로와 또 처리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외면한 결과 저희가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 위에서 임시 분향소를 차려놓고 여전히 길 위에서 진상규명을 말하고 제대로 된 애도를 말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 사고 경위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길 위에서 1년을 맞고 있는 겁니다. FP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유가족으로서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용기를 가지고 나와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삶의 목표가 달라져 힘이 드시겠지만 기억하고 기록하고 알리셔야 됩니다. 한방누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그때 정말 우리도 기억나는 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라도 알자 해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공개를 하고 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니까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단 공개해가지고 분향소에서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명복을 빌어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거 못하게 하면서 네. 그렇게 유가족들하고 대치를 하고 싸우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심정이 정말 너무너무 무너지고 허탈하고 이게 도대체 나라냐, 내가 왜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때 처음에 이상민 장관은 네. 중대본과 중수본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자기한테 어떤 책무가 주어졌는지도 잘 모르던 그런 이상민 그렇죠. 장관을 비호하며 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실드치고 어쨌든 지켜줬는데 네. 정말 근데 지금도 참담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바뀐 게 없죠. 그게 지금 예.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예.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도가 바뀌고 지금도 똑같아서 오송지하 참사 같은 또 나고. 참사가 또 났고 그리고 예. 그것도 역시 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렇죠. 아무도 오히려 책임 그 안 과정에 지고. 다른 사람 희생시켜 놓고도 그 희생에 대해서 또 발뺌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패턴이 똑같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이 유가족들은 활동을 모여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자, 무엇을 위해서 그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요? 처음에 알려져야 되는 당연히 알려져야 되는 책임과 또는 원인과 왜냐하면 재발을 또 방지해야 되잖아요. 저희와 같은 유가족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도 오송 참사도 있었고 놀랄 만큼 똑같은 패턴으로 이 사고를 우리 그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오송 참사도 대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처럼 당연히 저희를 대하고 진실을 밝히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놀란 것처럼 저희도 놀랐고 네. 또 저희가 반복되게 호소를 하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희만 이태원 참사만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이들은 일반적이고 이게 당연한 듯이 이게 우리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또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참사를 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네. 많은 시민들이 지금 느끼다시피 이태원 참사만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든 또는 행정적인 부분이든 크고 작은 사고든 또는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제는 이태원 참사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제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예컨대 뭐 이 건하고 또 별개입니다만은 지금 원래 청와대에 있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미명하에 뭐 국립중앙박물관도 이제 같이 개방하고 뭐 하고 이제 막 이래요. 그러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좋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행사에 있어서 식사를 한다 이런 게 뜨면 거기에 원래 방문하러 왔던 사람들 일정이 다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줄줄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가변적이고 국민들은 미리 예약을 해놨든 뭘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식사,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그 장소, 무슨 장소도 박물관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 장소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뺏었다 줬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가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다 똑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일관되게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국민을 일반되게 사람처럼 보지 않고 취급하지 않아주는 거, 그게 바로 저는 더 화가 난다는 건데 이 건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나 행안부 장관도 덩달아서 같이 동조하면서 아무것도 해결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이 총체적인 공권력이나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우리를 더 슬프게 한번 만든다, 우리를 두 번 죽인다 이런 네. 생각을 지금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살기 좋은 내 나라님께서도 그러시네요. 긴 어둠의 터널 속에 모두가 갇혀있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도 낮아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들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얼마나 더 그런 영화를 많이 보려고 이럽니까? 이제는 10월이 되면 전 국민이 정말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랬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유족들은 자기네들도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누가 그 당시에 이 부안이나 치안과 관련된 일을 했는지, 그 사고가 터졌을 때 학생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화하고 매달려고 했지만 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 진상 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된 게 없죠. 네. 자, 대통령실부터 행안부, 서울시, 경찰, 소방, 용산구 등 관련 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장관이 법적 책임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행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뭐 안전처까지 만들고 난리 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 옷 벗고 나가야죠. 그걸로 해서 돌아올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가 내려놓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커녕 나 탄핵됐는데 살아 돌아왔어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징계는커녕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분노를 치솟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마저 일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유족들은 이런 대통령을 보고.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우리가 일주기를 맞아서 엄청난 시위와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아이들의 온전한 추모를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그 초대장을 네. 전달했고 오셔서 네. 같이 추도해달라고.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실 상당히 궁금했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사실 뭐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예, 너무나 못 오는 게 궁색한 정말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고 그게 아니래. 그리고 다시 어쨌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정부가 사실 12구를 맞아서 갑자기 허둥지둥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됐었고, 네, 그랬죠. 예, 그런 걸 보였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뭐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1년이 되었어요. 네, 뭐 아이들이 어쨌든 휴식할 권리, 놀 권리 그런 모든 걸 다 빼앗긴 그 억울한 우리 159명의 아이들이 어쨌든 이 진상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 무슨 야당이 지도하는 정치 집회라면서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돌아가신 그 유족들,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 이 고인들을 추모하는 게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그런 쪽으로?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원래. 네. 근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하고 좀 연합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무슨 여기에 정치적인 게 도대체 어디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왜 그쪽으로 프레임을 몰면서 핑계를 대는지 그게 이해가 안 바로 가는 그 거죠. 부분인데요. 네. 원래는 지금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저희가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행사를 하기로 돼 있지만 그랬죠. 이전에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거를 당연히 지금 저희 분향소도 그렇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허가를 안 대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네, 그래서 길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지금 그 그래요? 시청 옆에 길 위에서 해야 되는데 많은 집회가 있고 시위가 있고 또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런 집회를 할 때는 길 위에서 차로를 막고 많이 했었어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으로만은 어렵기 때문에 야사당에 협조를 도움을 구한 거죠. 구했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당연히 저희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야사당은 도움을 주시는 공동 주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네. 유가족 중심의 어떤 그 추모 행사를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정치, 정쟁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로하고 네. 희생자를 생각하고 또 저희 유가족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먼저 정치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지난 4월 달인가에 그 화면 한번 보게 되면은 기사 한번 보게 되면 이태원 참사 이 유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분향소 철거하라. 과태료 부과하겠다. 서울시에서 막 난리 쳤었어요. 저희가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시청 앞 그 자리 264일째 일주기 앞둔 분향소 갈등 해법은 이건데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해결이 잘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저 상황이었는데.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유가족이 서울시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들이 있었었죠. 대리인이 있고 시민대책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문제가 나왔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유가족 안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자세히는 몰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과징금이 지금 2,900여만 원을 저희가 납부했다 그러는데 시민대책회가 납부를 했다고 납부했대요? 네네, 납부를 했다 하는데 세상에. 그 조건으로 아마 시청광장을 사용을 허가를 한 것 같고요. 아니 시청광장 사용하는데 돈을 내라는 결국은 돈이었네요. 돈 내라는 얘기였네요.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청광장에서 저희가 세상에. 추모 행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이후에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1년까지는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자진 철거를 또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가족분이 바로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가진 아량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년이 지나면은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잊어야 되는 건지 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밝혀진 게 없는데 네. 본인이 품이 넉넉한 어떤 정치 행위를 또 허락을 하고 또 본인이 그거를 용인한 것처럼 네.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본인들의 생각이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1년이면 뭐고 어떻고 2년이면 어떻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그거를 고집할 이유는 없지만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어떤 그에 따른 절차와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해결이 나야지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야, 니네 많이 썼으니까 돈 내고 나가.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 돈까지 냈더니 빨리 나가라고. 왜 안 나가?
해결이 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너네 나가야지. 여기 이렇게 놔두면 지저분하잖아. 여기 놔두면은 남들 보기 안 좋잖아. 사실 이거거든요. 지금 오세훈 씨가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 위난을 자초하고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 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은 물론이고 오세훈 씨한테 화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마치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 사고 터졌을 때 자기는 외국에 있었으니까 문제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웃기다는 겁니다. 본인이 외국에 있건 말건 간데 밑에 있던 사람들끼리 그 이태원에서 해마다 할로윈 행사 열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전에도 열렸지만 아무 문제 없었던 걸 봐서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때 난 외국에 있어서 몰라 이러면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의 일이라는 듯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이상민 장관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이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되란 말입니까? 자기를 왜 뽑아놨습니까? 그러면 참 황당한 사람이죠. 참사 초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의 무한 책임을 언급한 적이 있고요. 정말 입에 바른 소리를 네. 너무 잘하신다. 현실과 그다음에 다르게. 그 말을 받아서 모든 그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이니? 가족들도 당연히 그 말을 믿었었고 네. 기대를 했었죠. 그 무한 책임이라는 것이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처럼 서울광장을 포함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일주기 행사에 초청장을 드렸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네.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는 어디 갔는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29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이태원에서 행진을 시작해서 5시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리죠. 1주년 기념으로. 이지환 부모님도 정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활동을 너무 하시면서 막 쓰러지시고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자, 시민 추모대회 왜 하게 됐으며 이거는 무엇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까요? 네, 일주기 추모는 사실 어떤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러니까 모든 진상이 좀 규명이 됐다면 굉장히 좀 그 차분한 그 추모제가 그렇죠. 될 거였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차분하지 않은 일주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정말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일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고 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은 물론 시민분들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일주기 추모제를 정말 길거리가 아닌 그래도 광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지금 그걸 고마워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걸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그냥 감지덕지하고 이 자체가 사실 저는 너무 싫어요. 참, 당연히 내줘야 될 거, 당연히 해줘야 될 거, 당연히 협조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자기네가 마치 뭔가 은혜를 베푸는 듯이 행동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 말씀을 좀 보태면 사람은 태어나면 사실은 생이 닿으면 뭐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모든 생명이 가진 어떤 숙명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집안이건 어르신들 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살아계시던 분이 돌아가신 첫 제사 또는 일주기가 되면 네. 당연히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애도하고 위로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 아이들, 희생자들 다 알다시피 10대, 20대, 30대 젊은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니까 길 위에서 저희가 생명을 다한 아이들을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첫 기일이 네. 일주기가 돌아왔어요. 저희가 추모 행사, 추모 대회 이런 얘기 말고요. 벌써 아이들이 저희 곁을 떠난 지가 1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집에서 가만히 또는 이유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나아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일주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느 가정에서 이유도 모르게 집을 나가서 다녀올게 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걸 당연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어느 국민이 그거를 본인들 일이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또 관련된 모든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변상금 3천만 원 가량 이미 부과했고 그래서 조금 조용해졌다는 이 말이 좀 사실은 충격이었는데 아침에. 자, 여기서 이런 거 지금 충격받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해야 될 걸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법 제정을 사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네. 이태원 특별법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사실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저희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만 특별법을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개정하는 했다고 게 아니라, 예, 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이런 안전 체계에 실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 독립전 조사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그런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놨는데 네. 어디에서 이게 팔로잉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국가에서 한번 다시 재조사를 그쵸.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 수사 결과나 조사를 한 거는 그냥 어쨌든 윗선까지 더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그 수사만 했잖아요. 근데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걸 다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159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네. 그거를 지켜봤던 소방관들 또 주변에서 어쨌든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 또 주변 상인들 이 사람들의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해 줄 건지를 다 포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이거를 정말 그렇게 막을 이유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기네들이 없죠. 죄를 네, 짓지 않았다면. 왜 예. 막아요? 예. 자, 지금 근데 왜 안 되고 있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법안이 뭐 문제가 있나요? 이 법안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시대적인 소명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원래 이 법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멈춰 있습니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이 다다. 그게 끝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관계자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고 또 지자체 그 관련된 공무원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합니다. 경찰이건 소방이건 또는 행정직을 맡았던 그 공무원들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제대로 된 밝혀진 게 없고 저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특수본 수사가 있었고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미흡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나 또는 외국의 사례나 많은 부분에서 객관적일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책임을 밝히고 또 수습 과정에서의 어떤 모자란 부분이 없었는지 밝혀야지 네.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특별법 안에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희생자, 생존자, 구조자, 목격자 또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이 있어야 다시는 저희들과 같은 어떤 아픔을 가진 유가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 특별법 제정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은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팩트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계류 기간은 최장 330일이고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내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특별법은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에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여당은 이 팩트 지정 표결, 안건 조정의 논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거부권 제조기 대통령인데 이 특별법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오케이 해주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본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하려는 사람을 조금 밀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보람 희생자의 고모 최경화 씨, 최유진 희생자의 아버지 최정주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잠시 기다리시면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알리삼 CS님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연 1회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꽁이님께서도 대통령 거부권과 사면권 없애야 됩니다 이러셨는데, 사실 그것도 논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거부권이나 사면권을 반드시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거는 좀 막아야 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실제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남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뉴스토마토가요. 저희 정기구독 캠페인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원래 온라인 매체를 시작을 했다가 지면 이 페이퍼 신문으로 옮겨진 지 8년 됐습니다. 제2창간을 선언하고 지난 2월에 타블로이드 판형을 변경을 했고요. 데스크 실명제를 저희가 또 도입을 했고 영상 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번 기회에 뉴스토마토를 구독하시는 분들께 통통물 30% 할인, 토마토 계열사 콘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 제목 아래 저희 방송 있죠. 이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에 혹은 라이브 채팅창에 이 캠페인 참여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사실 요즘 그 페이퍼 잘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걸 구독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 활자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요. 활자가 주는 안정감과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면서 소비되는, 휘발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네, 이름 없음님께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 교체를 무제한으로 할 수 없으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연간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하다 보면 시원하게 뻥뻥 뚫리게 되죠. 금요 시사계의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여기저기서 뭐라고 안 그럽니까? 근데 뭐 워낙 그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참 뭐 다른 이야기가 들릴 새가 없죠. 그래요.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 대규모 심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가 그냥 조금 공격하면 난리를 치고 악마화시키던 언론들이 이스라엘군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한지 저는 솔직히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 전면적인 지상전 돌입했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네. 돌입되는 순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전면적 지상군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어제 수준 심야 아니다. 공격은 그 교두보와 진입로 확보 차원입니다. 교두보와 진입로 확보. 그렇죠. 이제 그 가자 시티로 진입해서 본격적인 점령을 한 건 아니다. 각종 어떤 그 진경로에 있는 부비 트랩이라든가 또 장애물이라든가. 네. 그래서 어제는 뭐 전차가 들어갔다 그러지만 사실 불도저도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불도저가 들어간 건 무슨 뜻이에요? 진입로 확보죠. 각종의 어떤 흙더미를 치우고 그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진입로 확보니까 이것도 본격적인 지상전은 아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 신호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스라엘군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울 때 이게 제3차 세계대전, 제4차 세계대전 이런 걸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 다 자제가 필요하다. 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바로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이 하마스나 뭐 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조금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지금 점점 좀 불안감이 쌓여요. 앞으로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겠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전쟁이 중동 일대로 확전이 돼가지고 네네네. 과거 중동 전쟁 같은 이런 식의 그 전면전이 대규모 될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네. 아닌가 자꾸 이 질문만 하세요. 네, 사실 그렇게 걱정을 예, 했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 아니에요? 전쟁은 네, 정보전이요? 현대 전쟁은 그렇게 어떤 대부대가 동원되는 어떤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국지적인 테러가 산발적으로 일어난다거나 또는 선박을 납포한다거나 네. 또는 어떤 중요 시설에 대한 어떤 거점 공격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어떤 넓게 이렇게 분산이 되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 전쟁이 주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지 크게 뭐 어떤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저기 얼마 전에 올라온 정보가 하나 그 서구에서 긴장한 게 뭐냐면은 그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가 그 텔아비브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네. 그 하이파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항이죠. 하이파. 예, 여기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있거든요. 아. 여기를 드론으로 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터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근데 최근에 후티 반군의 드론 3대가 떠가지고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중해에서 미군 구축함이 요격을 해가지고 제압을 했거든요. 다행이네. 예. 근데 제압을 안 했더라면 그 드론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3년 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때 후티의 반군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가서 자폭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폭 테러를. 이때 놀라운 게 군집 비행이라 그래서 여러 대 드론이 때로 몰려가는 이건 요격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어떻게 그렇죠. 이걸 그 중에 가라고? 이제 일부 드론이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이렇듯이 전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는 이런 무장 정파들의 저기 산발적인 공격, 이건 정파들끼리 또 경쟁이 벌어져요. 그렇죠. 누가 더 저기 헤게몬을 잡고 영향력을 확대하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 더티 워,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전쟁이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돼도 전쟁은 아니라도 심리적 충격은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게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그때 한번 고비가 있을 거다. 이때 이제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산발적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면 중동 질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네. 뭐 그러면서 총 27조 3천억 규모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 이미 예정돼 있던 것들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참 웃기는 게 예를 들면 카타르하고 LNG 그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같은 네. 거 현대가 그 수주한 거 말입니다. 요즘 기업이 수주하는 걸 왜 정부가 발표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부가 뭐 도와준 게 있나 보죠? 아니, 정부가 하기 전부터 원래 하기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이 에너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유럽은 LNG 발전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 그 석탄 발전소는 이제 거의 더 이상 안 짓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짓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액화 천연가스, LNG 가스에 의한 이게 뭐 친환경 발전소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저장고도 많고 많이 해요. 근데 유럽은 그거 안 했다가 전쟁이 딱 터졌는데 러시아의 가스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LNG라도 해야 되는데 저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부랴부랴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카타르에서 LNG를 계약을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달을 해왔는데 이거 유럽이 이제 그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를 도입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LNG 운반선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수주가 예상되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제 에너지 기업하고 그 현대 같은 대규모 이렇게 선박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성과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난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 입장에서 앞으로 웃길 것 삼성전자 가서 반도체 수출도 내가 했다 그러고, SK 가가지고 여기 그 하이닉스 가서 반도체도 이거 내가 한 거라 그러고, 그렇지. LG전자도 가서 그러고. 아니 왜 기업이 하는 걸 정부가 발표하냐고.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외국에 다녀보니까 국가대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더라. 그렇지. 기업이 한 거다. 그러면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고 박수 쳐주는 거다. 네네네. 근데 요즘은 이걸 왜 현대가 발표 안 하고 정부가 그것도 최상목 경제수석이 발표합니까? 그 사람이 뭘 했는데? 난 이게 웃기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경유착, 정경분리의 기조가 깨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하는 게 다 정부가 발표한다 그러면 그게 정경유착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현대 괜히 쫓아다니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걸 애드발론을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거래를 숨기기 위한 건데 진짜 그래요? 이게 이번에 급했던 건 무기 거래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나면서 사우디 카타르가 이 한국산 무기가 무지한히 급해졌거든. 이것 때문에 긴급히 오라 그런 그럼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또 수출합니까? 네. 그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살상 무기. 아니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고. 우크라이나도 안 하지만 외국도 하면 안 근데 되지. 중동도 마찬가지라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카타르가 하마스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입으로는 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더니 또 이제 하마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카타르는 아니, 처음부터 이스라엘 우리 뜻하는 대통령 말이에요. 거. 우리 대통령은 원래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가지고는 그럼 카타르에다가 무기를 준다 애둘러서 그러면 했지. 하마스를 도와준 꼴이 되는데 그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카타르는 양다리 국가예요. 양대 그래서 국가. 미국하고 친해요. 아하. 그런데 하마스 본부는 카타르에 있어 또. 참, 그래서 뭐야, 최근에 도대체. 알자지라 방송이 약간 반유대주의 방송을 많이 하는 게 네. 미국으로서는 큰 충격인데 이 중동 최근 전쟁의 초기에 카타르가 이스라엘 규탄 성명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을 뒤로 자빠지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무기 수출이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네. 굉장히 민감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윤비어 청가를 계속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파격대우했다면 이런 좀 낯간지러운
기사들을 막 누가 내고 있던데. 뭐 사우디 갔을 때 아유, 아라비아 명마 말 바라보게 예, 해줬다 예, 예.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이런 화면 것들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아니 참 저기 한가합니다. 바로 이웃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나서 팔레스타인에서 10,000명이 사상되고 인도주의적 그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근데 독일의 숄츠 총리는 이스라엘 가서 휴전하라고 그랬는데 면전에서 다퉜거든요. 근데 중동 뭐 평화 안보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갔는데 중동 평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고 웬 말 타령입니까? 그러니까요. 에마 부인 된 거요? 왜 말을 사랑해?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네, 이 부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 여쭐게요. 24일 오전에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이 동해 NLL을 통해서 귀순했다. 네. 목선을 타고 내려왔고 어민 신고가 있었는데 군 당국에서는 1시간 40분이 지나도록 이게 목선인지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네. 해상 경계 실패 논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거 어쨌든 자 무슨 의미인지 우리 군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글쎄 뭐 군에서 경계라는 것이 뭐 동해 바다가 넓으니까 그게 저기 이번에 뚫렸다 마다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시 올해 오징어 이제 철이 시작되는 거냐. 그래서 그 옛날에 오징어 동해 잡이배? 네. 예, 그 어민 북송 사건이라든가 그 왜 저기 대규모 살인을 하고 그 어민을 이제 5일 만에 북송해서 이제 최근 정부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재조사를 했었고. 근데 NLL, 동해 NLL이 수상해지면 안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쪽으로 계속 이런 내려온다는 일이, 뜻이에요? 그렇죠.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뚫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에 이게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한일 관계도 긴장이 된 게 그 오징어 선들 경호하러 우리 구축함 보냈다가 일본 초계기하고 레이더 네, 파악을 그때 뭐 쐈네 안 쐈었잖아요. 쐈네 네. 이 소동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의 분쟁 요소가 고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안 좋은 시그널인데 지금 사실 사람들 죄송합니다 걱정하는 거는 추가 탈북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생계난으로 그 가족들이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외화벌이에 워낙 그 절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선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어선들이 내려오거나 사고가 터지고 이런 일은 뭐냐면 막 등 떠비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돈 벌어와 하고 오징어 잡아와 명태 잡아와 이렇게 되니까 무리한 조업을 하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탈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가족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족이 그러면 아예 처음에 배 탈 때부터 딱 계산을 하고 이거 그렇죠. 나중에 귀순해야 되겠다 하고서 사실 탔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선이 다량으로 투입되면은 이런 경계 감시 내지 네. 단속이 소홀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유류지 저장고 대거 확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중국 영해에서는 제재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된 북한 선박이 막 운행하고 있고 북중러의 밀접 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이면서 북한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우리는 규탄한다 이런 공식 발표도 어제 한미일에서 있었습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 와중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해야 된다 이런 또 센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거 너무 걱정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자꾸 내려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9.19 도대체가. 이거 합의 무력화되면은 내년 총선은 무조건 안보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보 상태로 가려고. 이게 안전장치 하나가 사라지면은 네. 온 도처의 안보 문제가 불거지는데 네. 다 정쟁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9.19 군사 합의에 나와 있는 서북해역 평화 수역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서북해역의 영평도 백령도 일대 우리 구축함 올려보낼 거고 해상 사격 훈련할 거고 그럼 북한도 대응할 거고 조업 통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때마침 올해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민들은 극심한 어떤 그 통제에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조업 통제선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예 NLL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업 시간도 일출에서 일몰까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거고 네. 정부하고 어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죠.
자, 이 문제. 그다음에 저기 전방에 드론을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북한은 드론 없습니까? 북한 많습니다. 네. 그 작년 12월에 5대 날라왔는데 한 대가 용산을 뚫었잖아요. 그래요. 우리 제대로 근데 뚫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대응을 나중에 못하고 있다. 알았다는. 나중에 의원님이랑 또 우리 저쪽 몇 분이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야 마지못해 인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저기 저 심각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매사의 안보 현안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니까 그때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리고 내년 총선은 안보 선거로 가는 거예요. 아우 정말 어. 저는 70년대 박정희 때 뭐 옛날에 전두환 때 무슨 일만 터지면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여당 찍어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안보 지상주의. 그거를 이제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50년 지난 이 상황에서. 그런 어떤 안보 캠페인 이거 못해서 저기 그 동안에 안달이 난 게 이 에이. 정부의 그 저 내 어떤 그 극우 세력들의 하나의 의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문재인 정부 이전 특히 이명박 정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 전에 대청 해전 사건, 박근혜 때 목함지뢰 사건, 허구한 날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주민들이 피난 나오던 그거 벌써 우리가 다 잊은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를 그거 바보로 다 하네, 잊은 거. 아직도. 그리고 그때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네, 이제는 드론이 영종도 공항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져도 함대끼리 전쟁 아닙니다. 이제는 지상포와 드론이 날라와요. 그러네요. 확연히 달라져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17번 위반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범법자가 법을 어기면은 그걸 핑계로 해서 법을 없앱니까? 범법자가 17번 법 어겼어. 벌써 위반 사례가 나와. 그러니까 아예 법을 없애자. 아니 그게 범법자한테 지는 거지 그래. 어떻게 하면 법 질서를 더 강하게 유지하고 법치를 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지. 귀찮다고 법을 없애? 합의서를 모르겠어요. 없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건 진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푸틴 있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 뭐 심정지 상태에서 구출돼 가지고 뭐 의식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크렘린궁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사실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푸틴 건강 이상설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좀 맞아요.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푸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치기 소년같이 돼서 이게 진짜라도 못 믿겠어요. 지금. 아유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뭐 피오나 힐이라는 그 미국의 푸틴 전문가가 나섰는데 옆에서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하얀 얼굴에 푸른 정맥이 선연하게 보였고 손이 떨렸으며 그러면서 어떤 그 거의 저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럴 얘기를 것 했었단 같아요,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올해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게 심폐소생술까지 갔다면 거의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뭐 폐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전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9월에 믿을 수가 없다고요? 북러 정상회담 할 때 푸틴이 그렇게 보였습니까? 멀쩡했어요. 그래서 대역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만일의 사태는 대비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푸틴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러시아에. 대역이 대통령 선거 합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전형적인 서구의 심리전이다. 아, 서구가 일부러 심리전 일으킨 전형적인 거다?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믿지 마라. 우리가 너무 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 푸틴 멀쩡히 잘 살아있을 것이다. 아니 저는 단언은 안 해요.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 심리전으로 현혹되지 마시라. 물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뉴스가 말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 저 사망을 앞두고 있다는 환자같이 네, 들리는데 그렇죠. 아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리고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얘기.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었던 해병대원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3명 갔다가 1명은 죽고 2명은 살았다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전역을 하자마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어요. 네. 근데 바로 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 했던, 옹호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VIP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고도 모두 다 정리하라고 막 뒤집었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문제 네. 그 인물.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단독 특종을 터뜨리면서까지도 임성근을 위해서 대통령이 한 이 압력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일개 해병대원이 이 사람을 고소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상관을.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사단장님의 입김이 닿는 곳에다가 제가 겪은 일을 잊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단장을 지금 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는 이 타임에 내가 도저히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내가 공수처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해병 1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소하는 거다 이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그 어제 입장문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자기 실적 올리려고 네. 이거 급류에 들어가면은 이거 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다 걱정하고 그렇지 있으면 당연히 무서워서라도 좀 못하겠죠. 그런데 그 간부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사단장 압력에 못 이겨 들어갔다. 근데 이번에 수사된 거 보니까 그때 걱정하던 중대장 대대장이 잡혀가더라. 보직해 임되더라. 사단장 지는 멀쩡하고.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최수근 상병이 막 붙잡으려 그랬는데 멀어져 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야, 계속. 그런데 트라우마가 이제 생겨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으려는 걸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네. 이 상담 기록마저도 사단장이 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받겠다는 더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장이 사건이 나고 경로하면서 더 들들 볶고 그러면서 그 병사를 위로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살길 차려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병사가 24일 날 전역해서 25일 날 이걸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치욕스러운 걸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사단장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습니까? 글쎄 말이야. 난 그 심리 상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사람들이 좀 웬만하면 그냥 죄송하다 할 텐데 이따가 나갈 텐데. 아니 그래고도 사단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은 전투를 발전과 북한을 대비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장이 아니고 허구한 날 자기 일신에 연달하고 그 보신하려고 사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런 적극적으로 분들한테 국가 안보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통령이 그러는군요. 그 지휘가 불가능한 지휘관을 계속 앉혀놓고 보호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나라 국방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정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병사 한 명이겠어요? 네. 그때 3명이 휩쓸렸어요. 그렇죠. 다른 병사도 있어. 아직 군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간부들이 또 그때 구하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병 1사단의 그 상태가 그대로 네. 그 참사 상황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저기 1사단장은 네. 허구한 날 들들 볶고 감시하고 다녀. 그러니까 전역할 때 기다려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아이고. 이게 군대가 이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이걸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병이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정의당 얘기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의당 상태가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우리가 꼭 뭐 진보당이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당하고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내보내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정의당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그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그 사퇴결 의안이 당원 총투표에 붙여져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사실은 전 그때 됐었어야 돼요. 그때 솔직히. 만약에 안 물러난다면 그러면 앞으로 심기일전에서 당을 살리겠다. 이제 이렇게 그 결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1년간을 보면은 처음에 정의당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 의원들이 네. 방송 나가서 하셨어요. 네. 아니 본인이 정의당 비례고 다 안 된다고 떠나도 마지막 남아야죠. 자기네들이 끝까지 지켜야죠. 책임질 사람이 네, 이분들이거든요. 정의당을 근데 위해서. 그러다가 또 금태섭 의원 쪽으로 갔다가 또 이번엔 당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가 네. 보궐선거 지니까 당대표 물러나라 그랬다가 왜 그러는 거?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이제 신당 얘기를 하다가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작년에 본인들이 정리를 했으면 다 끝났을 얘기 아니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와가지고 또 이 두 의원을 뭐 징계하자.
이 두 의원은 또 당대표 물러나라 이 얘기인데 제가 사실 정의당 당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도 계시죠.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도 차마 내가 국회의원 했던 당을 향해서 침 못 뺐거든요. 차마. 근데 이분들은 현재 있으면서 벌써 몇 번째냐 이게? 저는 아니 그러면 빨리 탈당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근데 탈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비례의원들은 제명을 당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사단장하고 똑같은 겁니까? 일사단장하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장혜영, 류호정 의원을 좀 모시고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러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제발 좀 총대를 메시고라도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 이게 바로 저희 뉴스마트 직원 플러스 직원이래. 뉴스마트 지지하는 많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 저의 마음, 개인적인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래곤님께서 또 후원을 엄청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후원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보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럴 때 후원하시는데 기쁠 때도 좀 하십시오. 그게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요 이 보험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살짝 이 보험 해약했거든요. 근데 해약하자마자 사고가 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해약하지 마시고 해약을 해야 될 만큼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이 착한 보험에다가 컨설팅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뭐 보험금 기존에 내던 보험금을 가지고 대출받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게 한번 해약을 하고 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크게 터지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소송 엄청나게 겁니다. 소송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겁니다. 왜? 그래야지 본보기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건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가기 전에 더 착한 보험하고 컨설팅 하십시오. 그게 정말 좋습니다.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이 더 착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했던 분들, 급전이 필요해서 순간 경솔하게 행동했던 분들, 내지는 쓸데없이 계속 호구처럼 뭔가 돈 깨져내는 사람들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입니다. 010-7613-3303도 가능합니다. 자, 영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꾹 좋아요, 구독, 알람 이거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노영희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아니죠.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